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정직한, 아내 부정혜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하지만 아내는 거의 집에 없었고 혼자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일반 상식 관점에서 보자면 왜 이혼을 안 하냐는 말이 나올 법도 하지만 우리 부부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아내와의 결혼은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정된 일이었다. 썸 타고 커플이 되고 사랑을 키우는 과정이 모두 생략된 채 준비된 대본에 따른 결과물이었다. 장인이 경영하는 회사는 아버지가 경영하는 건설회사의 원청이었다. 장인이 아버지에게 일을 줄 테니 38살의 자기 딸을 며느리로 데리고 가라고 한 게 내 결혼의 이유였다. 38살이었던 아내의 이혼 경력이 3번, 이혼 사유는 모두 아내의 불륜이었다. 그 소문이 퍼져나가자 장인이 아무리 새 사위감을 물색하려고 해도 아내의 결혼 상대를 찾는 건 쉽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적자 경영으로 신음을 앓고 있던 아버지에게 거래 조건으로 당신 아들을 내 딸에게 소개해라, 그런 제안을 한 거였다. 처음에 아버지는 나를 생각해서 장인의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회사를 위해 숱한 역경을 헤쳐왔다는 걸 잘 아는 나로서는 아버지 처지를 외면할 수 없었고 내가 제안을 받아들였다. 첫 상견례 자리에서 아내는 12살 연하인 나에게 호감을 보였고 결혼은 현실이 됐다. 장인도 아내의 반응을 보더니 순식간에 일을 진행했다. 첫 상견례 후 고작 3개월 만에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다. 솔직히 나는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게 아직 별로 없었고 결혼 결정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했다. 다만 아내는 같이 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편안했고 조금씩 호감이 생기면서 결혼을 받아들였다. 마침 할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집을 물려받아 리모델링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 후 할아버지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고 현재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다. 결혼하고 나니 자상했던 아내는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처음엔 나한테 호감을 얻기 위해 연출한 모습이었고 결혼과 동시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그러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면 내가 어디 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 이제는 연락도 없이 외박하는 게 일상화돼 버렸다. 예전 버릇이 나온 건가? 불륜에 대해 강한 의심이 생긴 나는 아내에게 주의를 줬다. 아침에 집에 들어온 아내에게 계속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 누구도 당신을 거들떠보지 않게 될 거야 라고 충고하자 아내가 발끈했다. 허, 많이 컸네? 이혼할래 그럼? 너희 아버지 회사 끈떨어진 연신세 될 텐데 괜찮겠어? 라고 협박주로 나왔다. 내가 대답을 안 하자 아내는 다시 집을 나가버렸다. 한참 뒤 다시 집에 들어온 아내의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다. 불만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혼해 줄게. 그 피해는 너희 아버지에게 돌아간다는 것만 알아둬. 라고 하더니 아내는 이혼 서류에 바로 사인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나를 아내는 여유있게 비웃으면서 결혼 안 하면 집 밖에 못 돌아다니게 할 거라면서 우리 노인네가 진짜 나를 집안에 가뒀다는 거 아니야? 개 황당했는데 덕분에 자유의 몸도 됐겠다. 누려야지. 안 그래? 라고 하더니 그날 이후로는 당당하게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다녔다. 아내가 자유를 얻기 위한 도구로 나를 이용했다는 걸 안 순간 주체할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왔다. 아내 문제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은 형뿐이었다. 형은 내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고 좋은 방법이 없는지 같이 고민해보자고 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아버지 회사가 장인 회사의 하청을 맡고 있는 한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형이 내 편을 들어주려고 한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고 가끔 신세 한탄이나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아내가 어떤 남자와 집안에서 나오는 것과 마주쳤다. 아내는 나를 보더니 허! 타이밍 최악이네 라고 했고 불륜남은 아무 말 없이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불륜남이 그냥 가버린 게 섭섭했는지 아내는 나한테 온갖 짜증을 다 부렸다. 야, 넌 지금 들어오면 어쩌자는 거야? 그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나랑 상관없는 척 연기를 했어야지. 라고 하길래 내 집에서 내가 왜 그런 연기까지 해야 돼? 라고 화가 나서 따지자 아내는 어머, 너 지금 대들었니? 화났다 이거야? 그럼 이혼해. 아빠한테 전화해서 너희 아버지 회사랑 거래 중지하라고 할 거니까. 라고 하더니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장인한테 전화를 걸려고 했다. 내가 필사적으로 그것만은 막으려고 하자 나를 비웃으며 진짜 불쌍한 인생이다. 너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조심해. 라고 하더니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나가버렸다.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 나는 형한테 심각하게 상의했다. 그러자 형이 너한테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라고 했다. 어떤 얘기인진 전혀 몰랐지만 무작정 형한테 달려갔다. 집안에는 형수님 아버님이 와 계셨다. 형수 아버님은 종합건설 대기업의 창업자이자 사장님이셨는데 장차 형을 차기 사장으로 임명하겠다고 하셨다는 거였다. 현재 형은 그 회사의 평사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차기 사장으로 임명된 것을 계기로 큰맘 먹고 아버지 회사 문제와 내 문제를 사돈어른께 말씀드린 모양이었다. 사정을 들은 사돈어른은 내 처지를 딱하게 생각하셨고 그런 일이 있으면 더 빨리 말했어야지 라고 하면서 내가 이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겠다고 하셨다. 한편 사돈어른 말씀으로는 장인 회사는 동종업계에서 평판이 아주 나쁘다면서 최근에는 경영 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다. 자네 동생 일은 자네가 나서서 돕도록 해. 나는 뒤에서 도울 테니까. 라며 사돈어른이 형의 어깨를 두드렸다. 형은 차기 사장으로서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나를 보며 활짝 웃어 보였다. 며칠 후 형한테서 연락이 왔다. 준비가 다 됐으니까 너는 가서 이혼 서류 접수하고 와. 라는 메시지를 보고 아내가 겁을 주기 위해 사인해놓은 이혼 서류를 들고 구청으로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집으로 들어오자 남자가 운전하는 차에서 아내가 내렸다. 차에서 내리면서 남자와 키스를 나누고 남자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열심히 손을 흔드는 아내. 그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고 있다가 마침내 뒤를 돌아본 아내와 눈이 마주쳤다. 뭘 보고 있어? 왜? 또 잔소리라도 하게? 돈 많고 예쁜 여자랑 결혼했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참아야지. 분명히 말했지만 나는 당장 이혼해도 상관없어. 라고 했다. 이번에는 나도 당당하게 이혼 서류 고마워. 방금 접수하고 오는 길이야. 라고 말하고 시원하게 웃어 보였다. 아내는 뭐라고? 너 뻥이지? 라고 하더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이혼 서류를 넣어두었던 서랍을 마구 뒤졌다. 없어. 너 진짜 갖다 냈어? 라고 다시 묻길래 이혼 성립이니까 빨리 이 집에서 나가줘. 라고 했다. 너희 아버지 회사 망해도 상관없다 이거니? 라고 발악하는 아내. 걱정은 고마운데 아버지 회사는 이제 장인어른 회사에 기대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해줬다. 이 문제는 형이 나서서 그동안 아버지가 장인 회사에서 하청받았던 일보다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겼기 때문에 아버지는 더 이상 장인 회사에 기대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을 얻었다. 이혼할 수 없었던 이유에서 완전히 해방된 나는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됐다. 내가 자유의 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네 맘대로 그걸 접수하면 어떡해? 쓰레기! 난 절대 여기서 못 나가! 라고 버티기 작전으로 나오는 아내에게 어디로 가든 당신 자유지만 이 집에서는 나가줘야겠어. 그리고 불륜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해야 돼서 좀 전에 장인어른한테 내용 증명 제출하고 왔어. 라고 하자 아내는 완전 맹분 상태가 됐다. 때마침 장인이 우리 집으로 들이닥쳤다. 너 또 바람 피우고 이혼당한 거냐? 이게 지금 몇 번째인 줄 알아? 넌 앞으로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갈 줄 알아? 라고 하더니 아내를 억지로 끌고 갔다. 며칠 후 장인은 위자료를 내 통장에 입금했다. 장인의 강한 분노를 산 전 아내는 다시는 불륜을 못하도록 자택 감금을 명령받았다고 한다. 심지어 핸드폰도 몰수당하고 강제적 은둔형 외톨이 상태라고 하는데 핸드폰조차 없으면 어장관리도 못할 테고 전 아내 부정의 입장에서는 그런 지옥이 따로 없을 거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능력자 형의 등장으로 장인 회사는 실적에 타격을 입었고 경영이 악화되기 시작. 1년 후에는 부채만 잔뜩 떠안고 장인 회사는 도산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그 결과
전처 부정의 가족들은 모두 파산했다. 전에 살던 저택에서 야반도주나 다름없이 가족 전체가 이사를 했고 지금은 시골 어디 구석에 박혀서 남들 눈에 안 띄게 살고 있다고 한다. 모르긴 해도 앞으로 전처가 남자들을 가지고 노는 일은 불가능할 것 같다. 한편 나는 이혼 후 경영의 활기를 찾기 시작한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게 됐다. 현재 수입도 안정적인 편이다. 앞으로 아버지와 함께 더욱 회사를 공고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생각이다. 나를 위기에서 구해준 형에게 감사의 마음과 함께 만약 형한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구원투수로 나설 수 있는 든든한 동생으로 성장하는 게 현재 나의 목표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1년 전쯤 있었던 일이다. 그때 나는 갓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었다. 그전에는 알바를 해본 적이 없었지만 대학생이 됐고 사회공부도 할 겸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 그러다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됐고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내가 알바를 하게 된 편의점에는 왕재수라는 선배가 있었다. 선배 알바생으로서 내 교육을 담당하게 됐고 평소에는 거의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끝도 없이 얘기를 끌고 가는 타입이었다. 관심 없는 얘기를 듣는 일이 고문이란 걸 배웠지만 선배이고 스케줄이 겹치다 보니 엔진이 발동하면 적당히 이해하고 장단을 맞췄다. 왕재수가 펼치는 마라톤 수다의 주제는 자기 여친이었다. 왕재수 여친은 검은 생머리에 얼짱급 미모라고 했다. 솔직히 남의 여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신나서 떠드는 왕재수를 향해 아, 네 그래요? 정말요? 뭐 이 정도 리액션을 하면서 재미있게 듣는 척 연기했다. 그날은 알바가 없는 날이어서 나는 집 근처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다. 평소에도 자주 가는 곳이었는데 리포트 작성을 하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 곳이다. 나는 늘 앉던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살피고 있었다. 그러다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낯익은 얼굴이 앉아있는 게 보였고 조금 가까이서 보니 역시 왕재수였다. 앞자리에는 여자가 앉아있었는데 말로만 듣던 그 여친인가 하고 살짝 관심이 생겼다. 화장실에 가려면 그 자리를 반드시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모르는 척하고 가면 안 되겠지 하는 순간 왕재수와 눈이 마주쳤고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왕재수한테 여친분하고 데이트하는 중이셨나봐요? 하고 무심코 말을 건넸을 뿐인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자분이 울면서 나한테 아니에요. 전 이 사람 여친 아니에요. 라면서 절규하는 걸 보고 에? 목미? 당황스러웠다. 여자분은 나한테 심지어 도와달라고 했다. 진짜 뭐야. 멘붕 오기 직전까지 갔는데 옆자리에 누가 봐도 조폭 조직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대뜸 나한테 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빨리 꺼져줄래? 라고 했다. 하지만 여자분은 나한테 가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매달리는 상황.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지만 일단 화장실에 가서 냉정을 다시 찾기로 했다. 심호흡한 뒤 생각을 정리해봤다. 여자분이 하는 말의 진위는 알 수 없으나 뭔가 문제가 생긴 건 틀림없는 사실로 보였고 화장실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왕재수 테이블 앞을 지나가는데 여자분은 여전히 도와달라는 눈빛을 나한테 보냈다. 곧 경찰이 올 거라는 계산을 머릿속으로 하면서 시간을 좀 벌어볼 생각으로 용기를 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던 중이었냐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조폭 같은 남자가 왕재수와 여자분이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아서 교육하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자분은 아니에요. 전 몰라요. 라며 나한테 결백을 주장했다. 누구 말이 맞는 건진 전혀 판단이 안 됐고 왕재수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돈 없는 남자랑은 손절이란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여자분의 표정이 너무 절박해 보였다. 그 표정만큼은 도저히 거짓으로 보이지 않아서 갈등하는 사이 다행히 경찰이 도착했다.
경찰이 신고한 사람 맞으시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대답했다. 경찰은 우선 조폭 같은 남자를 레스토랑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조폭 같은 남자는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라며 반항했지만 경찰은 능숙하게 남자를 제압했다. 경찰이 왕재수도 같이 연행해 갔기 때문에 나하고 여자분 둘만 남게 됐고 나는 무슨 사정인지 들어보기로 했다. 최면의 이름도 모르고 대화를 하는 게 뭐해서 이름을 말한 후 왕재수와 같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여자분은 자기 이름은 소심이라고 소개한 후 사건이 벌어진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얘기를 듣다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왕재수가 자기 여친이라며 장황하게 얘기하던 당사자 소심이 씨는 왕재수랑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얘기를 해본 적도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그런데 왜 같이 있었냐고 묻자 좀 전에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왕재수가 오더니 빈 문제로 할 말이 있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소심이는 아버지 없이 엄마하고 어렵게 사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돈을 빌렸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빚쟁이가 빚 독촉을 하러 온 줄 알고 순순히 따라온 거라고 했다. 그런데 레스토랑에 들어왔더니 조폭 같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고 왕재수가 갑자기 자기를 위해서 룸살롱에서 일해서 빚을 갚으라고 해서 너무 무서워서 울고 있었는데 마침 내가 나타났고 도와달라고 한 거라고 했다.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너무 황당해서 그 말을 그대로 다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소심이의 눈빛은 진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일단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볼 생각으로 이번엔 왕재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다음 날엔 왕재수와 알바 스케줄이 겹치는 날이어서 소심이는 사귀다니 말도 안 되고 본 적도 없는 사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돌직구로 물어봤다. 그리고 나는 왕재수란 남자가 얼마나 악마인지 그 실체를 알게 됐다. 내가 소심이 씨가 나한테 한 말이 사실이냐고 묻자 왕재수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진지하게 말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이미 통했는데. 이때 이미 섬뜩함을 감지했지만 내가 데이트한 적이 있냐고 묻자 당연하지. 저녁 때 집으로 갈 때마다 함께 걸었는데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앞뒤가 맞지 않아서 혼란이 생겼다. 그럼 보통 걸으면서 손도 잡고 얘기도 하지 않냐고 묻자 왕재수는 아직 손잡은 적은 없어. 우린 조금 떨어져서 걷거든. 하지만 우리에게 거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대답을 유추해봤을 때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어느 정도 떨어져서 걸었냐고 묻자 50m 정도 떨어져서 걸었다는 말에 소름이 돋았다. 왕재수는 절대 소심이의 남친이 아니었다. 그런 건 스토커라고 해야 마땅하다. 그 숱한 얘기는 모두 혼자만의 망상이었다. 지난번 빚 문제도 만약 소심이와 리얼 커플이 되고 빚만 해결된다면 앞으로 둘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서 빚 다 갚을 때까지만 룸살롱에서 일해달라고 부탁했다는 황당한 얘기였다. 내가 그 빚은 소심이 씨랑 전혀 상관없는 돈이지 않냐고 하자 사귀는 사이면 빚도 당연히 공유하는 거라는 헛소리를 들으며 왕재수의 뇌 구조를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왕재수야말로 정말 위험한 인물이란 생각에 다시 경찰에게 말할까도 고민했지만 이런 건 증거가 없으면 경찰도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지난번 인연으로 소심이와는 라인을 주고받은 사이였고 왕재수의 실체를 말해주자 당분간 자기가 밖에 나갈 때 같이 있어줄 수 없겠냐고 부탁했고 나는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소심이는 이미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다. 조폭 같은 남자도 계속 주변에 얼쩡거린다며 겁을 많이 먹은 상태였다. 내가 옆에 있는 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보디가드 역할을 시작한 어느 날 나와 소심이가 같이 걷고 있을 때 왕재수가 나타났다. 나를 향해서 너 이 자식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라고 말하더니 겉옷 주머니에서 둘둘만 수건을 꺼냈고 그 속에서 칼이 나왔다. 소심이는 깍 비명을 지르면서 내 뒤로 숨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비명을 지르고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나는 왕재수에게 침착하라고 했지만 내 말은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고 계속 내 여자한테 손대라는 말만 반복했다. 우선은 안전을 위해 빨리 피하라고 등 뒤에 붙어있던 소심이에게 소리쳤다. 내가 소리치자 소심이는 울면서 어디론가 달려갔다. 뜻하지 않게 왕재수와 맨몸으로 맞짱을 뜨게 된 나는 상대가 칼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겁이 안 났다면 거짓말일 거다. 왕재수는 나한테 다가오면서 네가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라고 중얼중얼하면서 칼을 한번 휘둘렀다. 첫 공격은 가방을 방패 삼아 막아내는데 성공했지만 가방은 너무 쉽게 간통당했고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렀다. 내 팔은 이미 칼에 베어 상처투성이가 됐다. 맨몸으로 방어만 하다 보니 시작부터 불리했고 얼마 버티지 못하고 자세가 무너졌다. 여기까지인가 했을 때 경찰이 나타났다. 왕재수의 팔을 뒤에서 잡아채서 X자로 꺾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헷갈릴 정도로 혼비백산이었지만 천만다행으로 소심이가 도망치면서 경찰에 신고한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다. 왕재수는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지난번 일도 있어서 살인 미수죄가 적용됐기 때문에 당분간 왕재수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 같다. 왕재수는 마지막까지 경찰한테 저 자식이 내 여자를 건드렸다니까? 그래서 내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뭐가 잘못이야? 라고 했지만 그 부분은 소심이가 사실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 무근이란 게 밝혀졌다. 오히려 스토커 혐의까지 여죄가 추가돼서 당분간 광명세상 보기는 힘들 전망이다. 사건이 일단락 지어진 후 운명의 장난까지는 아니겠지만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라며 심의의 고백을 받았고 우리는 연인이 됐다. 사회 경험을 쌓을 생각으로 시작한 것뿐인데 알바를 하다가 죽을 고비까지 겪게 될 줄이야. 아직 시작도 못 해본 내 인생이 끝나는 줄만 알았다. 드라마 같은 장면과 대반전을 경험했지만 생사가 오가는 일은 다신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최강자. 남편 성실함과 결혼한 지 벌써 10몇 년이 흘렀다. 현재 중학생이 된 아들과 셋이서 살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지방 발령을 받아서 혼자 내려가게 됐다. 석 달이지만 당분간은 아들과 둘이서 지내게 된 것이다. 그래서인지 약간 불안감이 생겼다. 이유는 지인 중에 종교 권유를 하는 엄마가 있기 때문이었다. 마트 파트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뒤에서 갑자기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 강자씨! 타이밍 너무 딱이다! 자기한테 진짜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었거든? 자전거 주차장에서 내 자전거를 찾고 있는 타이밍이었다. 나를 불러 세운 사람은 이 구역에서 종교 권유로 유명한 강효자 씨였다.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었다. 중요한 말이 뭐예요? 집에 가서 저녁 해야 되는데? 아직 5시밖에 안 됐어. 잠깐 얘기할 시간은 충분한데 뭘? 강효자는 내 자전거 앞을 가로막는 위치에 서 있었고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 딱 5분이에요? 무슨 얘긴데 그래요? 자기 지금 행복해? 내가 대답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서 말을 막았다. 무리하지 마. 말로 안 해도 다 느껴져. 우리 교주님처럼 영적이진 않지만 나도 독심술은 조금 있거든? 강효자 씨는 눈을 감더니 영적 교류라도 시작한 것 같았다. 이제 보인다. 자기 지금 엄청 불안해하고 있지? 이유는 남편이 지방에 가 있기 때문에. 내 말 맞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랑 친한 사람한테 흘려들었다면 충분히 사전에 알만한 내용이었다. 하도 한심해서 대꾸도 안 했는데 강효자는 눈을 반짝이고 있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니? 집에 가고 싶다.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허접했다. 적당히 인사하고 빠져나가려는데 잠깐! 버럭 큰 소리를 질렀고 여기는 내 직장이기도 했다. 손님이 가장 몰리는 시간대이기도 해서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모르는 사람들한테 힐끔거림을 당하는 건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강효자는 기분 나쁜 웃음을 지었다. 이런 데서 큰 소리 내면서 떠들다가 자기 동료들이라도 보면 더 곤란하지 않겠어? 근처 카페라도 가서 얘기 좀 더 하자. 최강자 씨? 일부러 목소리 톤을 높여서 내 이름을 여러 번 부르면서 말하는 건 우리가 아는 사이라는 걸 어필하려는 의도로 느껴졌다. 저는 할 얘기 없는데요?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말에 제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냐면 실은 제가 대학에서 종교학을 전공했거든요. 신흥 종교가 어떻게 신도들을 전도하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솔직히 그냥 무시하고 빨리 빠져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집착이 더 무서웠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거절하기로 했다. 그래서 패밀리 레스토랑에 같이 들어왔다. 강효자 씨는 같은 동네 주민이고 공통된 지인도 많이 있다. 앞으로도 같은 수법으로 계속 포교 대상자로 찍힐 바에야 얘기를 매듭짓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커피 2잔을 주문하자 강효자 씨가 먼저 말을 시작했다. 강희 씨 남편분 지금 지방에 내려가 있지? 네, 그런데요? 그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려는 거예요. 남편분 지금 불륜 중이에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곧 머지않아 불륜하게 될 거예요. 내 불안감을 자극했다. 포교 활동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우리 남편이 불륜을 하나 안 하나까지 들여다볼 시간이 있으신가 봐요? 그분이 굉장히 한가하신가 보죠? 일부러 비꼬아서 말했다. 멀쩡한 남편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게 불쾌했다. 남편은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다. 너무 바빠서 잠잘 시간도 모자르다고 하는데 불륜이라니. 그리고 남편은 주말마다 집에 오고 있었다. 대체 무슨 시간에 불륜을 했다는 건지. 주문한 커피가 나왔다. 강효자 씨는 갑자기 부드러운 말투로 화제를 커피로 돌렸다. 포교 활동의 수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나를 설득하는 걸 이제 포기했구나 하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는 편한 사이라는 억지스러움이 느껴졌다. 나하고 밀당을 하려는 것으로밖에는 느껴지지 않았다. 커피를 다 마셔갈 무렵 내 예상대로 강효자 씨는 다시 화제를 종교로 바꿨다. 최강희 씨 남편은 지금 혼자 있게 된 걸 기회로 삼아서 불륜 중이에요. 아닙니다. 남편을 믿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신의 메시지예요. 100% 진실이란 말이죠. 남편분한테 직접 물어본들 나 바람 피워 라고 솔직하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증거를 잡으려고 뛰어봐야 소용없을 거예요. 그분 말씀에 따르면 흥신소가 출동해도 절대 들키지 않을 만큼 증거인멸의 귀재라니까. 이쯤 되면 강효자 씨가 남편이 지방에 내려간 후에 나한테 접근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걸 내 약점으로 잡고 불안감을 자극하려는 의도. 포교 활동의 기본인 건 알겠지만 몹시 불쾌했다. 나는 질문을 던졌다. 강효자 씨 종교는 뿌리가 뭐예요? 불교? 아님 크리스천? 둘 다 틀렸어요. 우리 교주님은 남의 걸 모방하지 않아요. 새로운 걸 창조하시죠. 강효자 씨는 종교 교리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다. 세계 3대 종교에서 짜집기 한 게 대부분이었다. 자기 얘기에 빠진 강효자 씨는 무서운 표정으로 말했다. 불륜은 죄악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남편뿐 아니라 죄악을 저지르게 방치한 당신도 같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면 염라대왕이 너희들을 자한함에 떨어뜨릴 거야. 두렵지? 내가 종교학 전공이라는 힌트까지 줬건만 전설의 고향 수준의 설교라니 기대 이하였다. 마지막 심판은 크리스찬에서 나온 말일 텐데 염라대왕하고 콜라보라도 했나? 자한함은 아랍어인데 이슬람교에서 지옥을 뜻하는 말 맞죠? 우리 교주님은 지식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신자들 눈높이를 맞추려고 기존 종교를 인용한 부분도 있죠. 그렇다면 방금 전 말한 완전히 독창적인 종교라는 말하고 모순되지 않나요? 강효자 씨는 갑자기 말문이 막힌 것 같았다. 솔직히 이렇게 쉽게 강효자 씨가 바닥을 드러낼 줄은 몰랐다. 주도권을 잡은 나는 3대 종교인 크리스찬, 불교, 이슬람교의 기초 지식에 대해 말해줬다. 강효자 씨는 이론 공부가 아직 덜 된 모양인지 내가 하는 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작아져 있는 강효자를 두고 커피값을 계산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넉다운 시켰다고 생각했었는데 강효자 씨가 다시 포교를 하러 접근했다. 이번엔 집 앞에서 마주쳤고 나를 보더니 이렇게 물었다. 자기 지금 힘든 일 있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자꾸 종교를 들이대네요. 강효자 씨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강효자 씨 눈에서 이상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너무 좋은 강습회가 있어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야. 지난번에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자기한테 반박을 못했는데 강습회 한번 와봐. 훌륭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셔.
자기 같은 사람은 꼭 한번 와야 돼. 거기 가면 훌륭하신 분들이 무섭게 빙 둘러싸고 약이니 화장품이니 사게 만든다던데요. 전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강의자 씨는 갑자기 고압적인 태도를 버리고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진짜 뭘 모르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강습회에 초대받는 게 얼마나 영광인 줄이나 알아? 평소엔 하층민 사람은 저 높은 곳에 있는 분들 얼굴도 못 봐. 그런데 최강희 씨는 내가 특별히 추천해서 그분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다니까. 하층민은 뭐고 높은 곳은 뭐고 거부감으로 온몸에 쥐가 났다. 전 됐어요. 됐다는 건 오겠다는 거지? 아니거든요. 한국어 할 줄 모르세요? 그럼 내가 한국어를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강습회에 와서 확인해 볼래? 내가 하는 말마다 진드기처럼 달라붙었다. 하여간 사람이 부탁하면 들어줄 줄도 알아야지.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나는 거야. 이건 분명히 선을 넘었다. 이렇게 되면 나도 화를 내는 게 정상이다. 우리 남편 불륜 안 합니다. 강습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떠드는 말보다 남편 말에 귀 기울일 겁니다. 내가 세게 나오자 강효자 씨는 바싹 졸은 모습이었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저녁엔 남편한테 종교 믿으라고 끈질기게 달라붙는 여자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다. 남편은 금요일이긴 했지만 집으로 왔고 밤늦게 도착했다. 내가 바람 피우나 안 피우나 확인해 볼 테니까 핸드폰을 달라고 하자 바로 핸드폰을 건네줬다. 물론 바람 피운 정황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직도 미심쩍으면 윗분한테 전화해서 내가 바빠서 바람 못 피우는 거 맞냐고 물어보든가 라면서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남편한테 사과했다. 미안해. 아닌 줄은 알지만 자꾸 불륜불륜하니까 나도 모르게 혹시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남편은 나를 안심시키며 위로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강효자 씨가 무슨 말을 하건 다 흘려듣기로 했다. 완전 무시. 마침내 강효자 씨의 타깃이 다른 사람으로 옮겨간 것 같았다. 다행히 결과는 썩 좋은 것 같지 않았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주장이, 남편 한진상. 시어머니와 셋이 살고 있으며 25살의 회사원이다. 결혼 전부터 백화점에서 정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나는 결혼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고 집에서는 주부이자 백수가 된 남편 대신 가장 노릇도 하고 있다. 결혼 전에는 남편도 성실하게 회사에 잘 다녔었는데 결혼하고 시댁에서 동거하게 되자 갑자기 회사에 사표를 내버렸다. 심지어 시댁은 아직 대출금도 다 갚지 않아서 내가 매달 80%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내 월급은 나쁘지 않은 편이었고 남편은 나 혼자 벌어도 충분히 생활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당연히 남편한테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 있었지만 결혼 2년째인 지금까지 참고 지켜보는 중이다. 시골에서 자급자족 생활을 하는 게 꿈이었던 친정 부모님이 이제 막 시골 생활을 시작한 마당에 나 때문에 행복한 기분을 망치게 하고 싶지 않았고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버텨보기로 했다. 시어머니는 천성이 게을렀고 집안일도 요리엔 젬병이라 직장에 다니면서 집안일의 요리까지 내가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다. 남편도 시어머니처럼 집에서 뒹굴뒹굴하다가 갑자기 일당 받고 알바를 하기도 하고 하루살이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다. 시아버지는 10년 이상 지방에서 근무하는 중인데 식구들과 떨어져서 살면서 장기 연휴 외에는 집에 거의 오지 않았다. 이런 남편,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건 나한테 스트레스 말고 다른 의미는 없었다. 성수기에 들어서면서 바빠졌고 잔업이 계속되던 어느 날 집에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화가 난 얼굴로 거실에 서서 나를 노려봤다.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자 갑자기 너 요즘 뭐 하느라고 매일 늦게 다니니? 얼른 가서 저녁이나 해! 라고 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남편이 배고파서 움직일 힘도 없어. 맥주나 빨리 갖고 와. 라며 가방도 내려놓지 않았는데 마치 하녀한테 명령하듯이 말했다.
짜증이 밀려왔지만 꾹 참고 저녁을 차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아직도 멀었니? 너는 왜 그렇게 손이 둔하니? 속 터져서 원 라면서 잔소리를 연발했다. 평소에도 잔소리는 많이 하는 편이었지만 공복이라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심하게 잔소리했고 나도 짜증이 났다. 파김치가 돼서 돌아온 내가 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잔소리 들어가며 밥을 하다니. 순간 시어머니한테 그럼 직접 해서 드시면 되잖아요 라고 말대꾸를 해버렸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험상궂은 얼굴로 나한테 내가 누군지를 알고 건방지게 너 한 번만 더 그따위로 말하면 쫓겨날 줄 알아? 라며 경로. 그날 이후 본격적인 시어머니 갑질이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내가 퇴근해서 들어오면 파출부가 이제야 기어들어왔네? 라고 하면서 청소, 빨래, 밥하기 등등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안일까지 해도 끝이 안 나다 보니 한밤중이 돼야 겨우 누울 수 있었다. 피곤해 지친 나를 보면서도 남편은 여자가 집안일 좀 했다고 죽는 신용이 나오고 주부 자격이 있냐? 라고 했다. 당신이야말로 거두면 어디가 덧나? 라고 해도 남편은 전혀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생활에 진저리가 난 나는 이혼이란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됐는데 어느 날 퇴근해서 왔더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팸플릿을 한 뭉텅이를 건네줬다. 그러더니 이번에 우리 리모델링 하기로 했어 라고 신이 나서 떠드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집 어디에 그런 돈이 있으며 지금 대출금은 누가 갖고 있냐고 되묻고 싶었다.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가 돈 문제는 부탁한다 라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순간적으로 뭐요? 라고 하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동시에 시집 왔으면 남편 시댁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싫으면 이 집에서 나가 라고 제법 세게 나왔다. 지금 형편에는 생활비 내기도 빠듯해. 리모델링 하고 싶으면 당신도 일을 하든가 라고 하자 남편이 나는 죽을 때까지 네 월급으로 생활할 각오가 되어 있어. 네 친정 부모님들은 시골에서 자급자족 생활하는 판국에 너 여기 아니면 갈 데나 있어? 국으로 시키는 대로 대출금 갚으면서 평생 다 먹여 살리라고 라는 쓰레기 같은 소리를 얼굴색도 안 변하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반드시 이혼하리라 마음먹었다. 남편이 이 정도로 최악일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나는 충격과 동시에 나의 사람 보는 안목에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혼을 결심한 나는 남편과 시어머니 모르게 한 가지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작전이란 건 두 사람에게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시아버지를 이용하는 거였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남편과는 결이 달랐다. 상식적이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었다. 나는 스트레이트로 리모델링 문제를 말씀드리고 이혼에 대한 것도 상의할 생각이었다. 조금 긴장이 됐지만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자 우연의 일치로 일 때문에 조만간 서울에 올 예정이라고 하셔서 직접 얼굴을 보고 말씀드리기로 했다. 시댁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뵙고 싶다고 하자 시아버지는 뭔가 감지한 게 있었는지 알았다. 그럼 일 끝나면 바로 전화하마 라고 하시더니 전화를 끊었다. 시댁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에서 시아버지와 단독으로 만났다. 약속 시간보다 더 일찍 오신 시아버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네가 전화를 다 하고 별일이구나.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니? 라고 조심스럽게 물으셨다. 먼저 리모델링 얘기를 시작으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평소 나한테 했던 말들, 현재 주택 대출의 80%를 내가 갖고 있다는 것까지 모두 말씀드렸다. 내 얘기를 듣는 동안 시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커피잔을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모든 얘기를 마친 후 내가 이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시아버지는 집 대출금은 매달 네 시어머니한테 전액 송금해왔다. 아마 다른 데 갖다 썼겠지. 나도 네 생각에 찬성한다. 나 없는 데서 두모자가 너한테 그런 짓을 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라며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셨다. 그동안 시아버지가 대출금 명목으로 시어머니한테 송금하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 시어머니는 네 시아버지랑 따로 사니까 두 집 살림이나 마찬가지라 돈이 없다 라면서 생활비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왔었다. 시아버지는
리모델링 문제는 나한테 맡기고 넌 걱정하지 마라. 그 두 사람 앞에서 계약 한 촉만 해줄 수 있겠니? 시간을 좀 뒀다가 리모델링 계약을 마쳤다고 거짓말 한 번만 해주면 돼. 그러고 나서 아무 때나 그 집에서 나가도 된다. 라고 부탁하셨다. 시아버지한테 무슨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았고 나는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다. 2주 후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대로 내 이름으로 리모델링 계약을 마쳤다고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했다. 다음은 이혼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다. 혹시나 해서 분명히 말해두는데 리모델링 비용을 네가 낸다고 해도 이 집은 엄연히 내 집이란 거 잊지 마라. 그거 돈 좀 썼다고 목에 힘주지 말란 말이야. 라고 난데없이 역정을 냈다. 남편은 뒤에서 희죽희죽 얄밉게 웃고 있었다. 더 미룰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 나는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나 여기서 나갈 거니까 얼른 사인해줘. 라고 했다. 그러자 남편이 나가는 건 네 자유지만 리모델링 비용은 네가 내는 거다. 네 이름으로 계약한 거니까. 라고 하더니 고소하다는 듯이 웃어댔다. 알았으니까 얼른 사인이나 해. 라고 말하고 남편 사인이 들어간 이혼 서류와 짐을 들고 집에서 나왔다. 결혼 전에 모아뒀던 돈으로 아파트를 빌려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남편과 시어머니 얼굴을 안 보게 되니 스트레스도 없고 천국이 따로 없었다. 이혼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시아버지한테 연락하자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셨다. 시아버지는 실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는데 집 구조상 리모델링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그래도 괜찮으니 억지로 공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면서 아마 집에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하셨다. 이런 내막을 전혀 모르고 그저 리모델링의 꿈에 부풀어 있던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온 건 한 달 뒤의 일이었다. 시어머니가 너 리모델링 비용 왜 안 낸 거야? 약속이 틀리잖아! 라고 하길래 그거 진짜 계약자는 아버님이에요. 라고 사실을 알려줬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뚝 끊었다. 그 후 격노한 시아버지는 시어머니한테 이혼을 요구했고 각종 대출금을 모두 남편과 시어머니가 갚게 만들었다. 지방에서 혼자 살고 계신 시아버지는 집은 필요 없으니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양도하겠다고 하고 연을 끊으셨다. 그 뒤 리모델링이 끝나고 대출금 등 비용을 청구받으면서 시어머니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지자 남편이 마침내 알바를 시작했다. 하지만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무리해서 리모델링을 한 부작용으로 집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 살 수가 없게 됐다. 허름한 아파트로 이사갈 수밖에 없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남은 것은 거액의 대출금뿐이었다. 그동안은 시아버지한테 받은 돈으로 잘 살았지만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빈민으로 추락하자 현타가 왔는지 정신병을 얻고 말았다. 그런 게 바로 자업자득이다. 자유를 얻은 나는 혼자 사니까 너무 신나고 편하고 매일 알찬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혼하고 1년 뒤에는 새로운 남친이 생겼는데 전 남편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매일 너무 행복하다. 앞으로 내 인생에서 전 남편, 전 시어머니가 다시 등장할 일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의 행복을 얻은 기분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5년 전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남편이 떠났을 때 나에게는 아직 태어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은 딸아이가 있었다. 친정 부모님을 일찍 여인 나는 남편마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려움이 앞섰고 눈앞이 캄캄했다. 그런 상황에서 시부모님이 나만 괜찮다면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다. 다른 좋은 인연이 나타나면 그때 다시 생각하고 그래야 딸아이를 키우지 않겠냐면서 말이다. 시부모님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나를 아껴주셨다. 이미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신 나로서는 시부모님이 친부모님이나 다름없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시부모님과도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 세상에 정말 혼자만 남은 기분이었다.
그런 와중에 시부모님이 먼저 같이 살자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든든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좋다고 말씀드렸다. 시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은 덕분에 나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빨리 일어설 수 있었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딸아이를 키울 수 있었다. 시부모님과는 때로는 말다툼도 했고 친부모 자식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딸아이가 조금 자란 후부터는 넷이서 이곳저곳 여행도 많이 다녔다. 남편과 딸아이가 찍은 사진보다 시부모님과 우리 모녀 넷이서 찍은 사진이 더 많아졌다. 소소한 행복을 쌓아가며 딸아이는 5살이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 부부가 찾아왔다. 시누이 부부가 경영하던 회사가 얼마 전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살 곳이 없어져서 온 거라고 했다. 갈 곳이 없으니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시부모님께 부탁 중이었다. 문제는 과거 시누이가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이었다. 내가 남편하고 결혼하기 얼마 전 시누이가 시부모님 돈을 훔쳐서 집을 나간 뒤 행방을 감추는 바람에 소식도 모르고 있었다. 그동안 추석, 설 이런 명절에조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었다. 처음엔 시부모님도 안 된다고 하셨지만 친자식이 찾아와서 저렇게 사정을 하는데 끝까지 외면하기는 힘들어 보였다. 나는 끼어들 만한 위치가 아니었고 그저 돌아가는 분위기를 살피고 있을 뿐이었다. 결국 시부모님은 다시 새로운 일을 찾을 때까지만 일하고 못을 받고 시댁에서 지내는 걸 허락하셨다. 하지만 이게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이야. 시누이 부부는 처음에는 항상 웃는 얼굴로 나를 대했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서 확연하게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우선 나더러 이 집에 얹혀 사는 신세이니 딸아이와 내 몫으로 생활비를 내라. 금액까지 200만 원으로 정해서 시부모님이 안 계신 곳에서 나를 괴롭혔다. 딸아이는 어느새 유치원에 갈 만큼 자랐고 낮 시간대를 이용해서 파퇴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아프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 정사원으로 근무하는 건 접어둔 상태였기 때문에 한 달에 200만 원은 형편상 불가능했다. 나한테는 그러면서 정작 본인들은 일자리를 찾고 있지도 않았고 집에서 뒹굴뒹굴하면서 나를 한여 부리듯이 부려먹고 있었다. 파트근무를 마치고 집에 오면 마실 거 가져와라, 방 청소해라 등등 시부모님이 간혹 주의를 줬지만 자기들은 친자식이고 장녀라면서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점점 선을 넘었고 남편 사망보험금은 얼마나 나왔냐며 우리 집에서 이렇게 오래 살게 해줬으니까 그 보험금에 대해서는 자기도 지분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남편의 보험금은 적은 액수였지만 장래 딸아이를 위해서 손대지 않는 게 좋다고 시부모님도 말씀하셨고 은행에 맡겨놓았다. 시누이한테 넘기다니 말도 안 됐다. 결정타는 딸아이를 재우고 내가 혼자서 샤워하고 있는데 실수를 가장해서 시누이 남편이 욕실로 들어왔다. 내 몸을 능글맞게 위아래로 훑어보는 모욕을 당하고 말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무슨 험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지했고 시댁에서 독립하기로 마음먹었다. 시누이 남편에 관한 일은 차마 시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했다. 갑자기 왜 독립을 하겠다는 거냐고 물으셨을 때는 가슴이 콱 막히는 기분이 들었지만 지금까지 나와 딸아이를 보살펴주신 두 분께 민망한 말을 꺼내기는 힘들었고 다른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도 됐었다. 내가 진실을 말하면 친딸과 며느리 사이에서 두 분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시부모님은 내가 독립하겠다고 하자 목돈을 주려고 하셨지만 그 돈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다. 적은 수입으로 딸아이와 둘이서 사는 건 힘들었지만 절약하면서 열심히 살았다. 따로 살았지만 시부모님과 전화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내가 집에서 나간 뒤로 시누이 부부는 더 심하게 횡포를 부렸고 자기가 집주인인 양 행세하기 시작했다고 하셨다. 일자리를 찾을 생각이 아예 없어 보여서 집에서 나가라고 했더니 여기는 내 집이라며 시누이가 나가지 않고 버텨서 시부모님이 골치를 앓고 계셨다. 게다가 시누이 부부는 원래부터 품행이 좋지 않았는데 내가 집에서 나간 뒤로 술에 절어 사는 정도가 더 심해졌고 일자리를 찾든가 여기서 나가든가 하라고 하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다면서 시어머니가 지친 목소리로 하소연하셨다.
내가 도와드릴 수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었지만 딸아이를 건사하는 게 먼저였고 시누이 남편의 음흉한 눈빛을 생각하면 선뜻 나서기가 무섭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시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고 말았다. 친아버지나 다름없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충격이었다. 깊은 슬픔 속에서 시어머니와 둘이서 시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다. 상중에도 두 사람은 희죽희죽 웃으면서 다녔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다. 불행은 연속으로 온다더니 장례식 이틀 후 시어머니가 새벽에 응급차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다.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2층에 있는 침실에서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다가 계단에서 발이 미끄러져서 아래로 굴러떨어졌다는데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잠결이라 확실한 건 아닌데 누가 등 뒤에서 민 것 같았다며 꺼림칙해 하시는 걸 보고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에게 유산이 상속됐다는 건 시누이 부부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았다. 그리고 만약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 재산은 모두 외동딸인 시누이가 차지하게 된다. 시누이 부부라면 그걸 노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 아버지 장례식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걸 보면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사람들이 분명했다.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동안 나는 시댁에 가서 갈아입을 옷도 챙겨오고 시어머니 시중을 들었는데 시누이 부부는 병원에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다. 심지어 구급차도 시어머니가 직접 불렀다고 하셨다. 시어머니도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셨는지 시누이가 있는 한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셨다. 그 두 사람은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고 치를 떠셨기 때문에 퇴원 후에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모시기로 했다. 한편 두 사람은 시어머니가 비상금으로 모아두신 현금을 집안 어디에서 발견했는지 그 돈을 들고 여행을 가고 없었다.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한 나와 시어머니는 두 사람이 없는 사이에 거사를 치르기로 했다. 이미 시어머니는 그 둘과 계속 같이 사느니 집을 팔고 실버타운이라도 들어갈까 생각 중이었다고 하셨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집에 없는 동안에 일단 집 안에 있는 가구며 짐을 모두 처분하고 팔지 않을 것들은 창고를 빌려서 보관해두고 집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자 집은 오래돼서 별 가치가 없었지만 위치가 워낙 좋은 자리여서 그랬는지 내놓자마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가격도 만족스러웠다. 자금이 마련된 후 파트 근무지와 유치원 문제를 정리하고 그 두 사람이 도저히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이사를 마쳤다. 이사를 끝낸 후 시누이한테서 쉴 새 없이 전화가 걸려왔다. 돈을 다 쓰고 돌아온 모양이었다. 집에 왜 못 들어가는 건데 여기가 왜 남의 땅이라고 편말이 있어? 라고 묻길래 집은 팔았고 그 땅은 남의 땅이라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알려줬다. 시누이는 네가 우리 엄마 납치했냐면서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날뛰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전화기에 대고 너는 이제 내 딸도 아니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손절이야. 알아들어? 라고 소리를 지른 후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셀 수도 없이 라인이 왔지만 모두 안일십으로 대응했다. 생각보다 세상은 넓다. 돈도 없이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찾아내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잠잘 곳도 없어진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풍문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두 사람의 속셈은 시어머니가 퇴원하면 똑같은 짓을 다시 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시아버지에 이어 시어머니도 돌아가시면 유산이 굴러들어올 테고 당분간 흥청망청 놀고 먹을 수 있다며 손뼉을 치고 좋아했고 시어머니 비상금으로 만족 못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놀러 다니는 중이었다고 한다. 그 결과 지금 두 사람은 잠잘 곳도 없고 남은 건 1억에 가까운 빚뿐이었다. 그 둘에게 남은 동아줄은 시어머니에게 살려달라고 라인으로 호소하는 것뿐이었다. 나한테는 너 우리 엄마 어디로 빼돌렸어? 당장 데려와! 내가 이 집 딸이야! 우리 부모님 돈은 다 내 돈이야! 라고 음성 메시지를 남겨놨지만 아마 평생 다시 볼 일은 없을 것이다. 내 인생에서 남자는 하늘나라로 간 남편 하나면 충분했다. 딸아이와 시어머니가 함께라면 넘치게 행복한 나다. 시누이 부부는 기생충처럼 시부모님 고혈을 빨아먹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빚만 지고 있었으니
장차 노숙자가 되는 건 불을 보듯 뻔했지만 본인들이 자초한 결과일 뿐 남은 인생 반성하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있을지도.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이름은 하나이. 같은 고향 출신인 왕진상과 고향분 소개로 만나서 결혼했고 남편 회사 일 때문에 결혼 후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오게 됐다. 달랑 부부 둘이지만 도시라 그런지 물가가 만만치가 않았다. 돈 아꼈어 라고 남편이 하도 강조를 해서 장을 볼 때는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했다. 그런데 장을 보고 집에 가다가 졸음 운전을 하는 자동차에 부딪히고 말았다. 나도 연일 파트 근무며 집안일에 피로가 겹쳐서 판단력이 흐려진 건지 미처 피하지 못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사고의 책임은 명확하게 상대 쪽에 있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볼 일은 없었다. 입원을 하게 돼서 남편한테 갈아입을 옷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집에 가서 입원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올 상태가 아니어서였다. 그런데 최근 2, 3일 남편하고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겨우 연락이 닿아서 안심했는데 남편은 다짜고짜 소리부터 질렀다. 넌 진짜 눈치 없다. 내가 일부러 안 받는 걸 말로 해야 하냐? 지금 일하느라 바쁜 거 몰라? 그 정도는 말로 안 해도 알아야지. 바쁜 건 다 아는데 갈아입을 옷 정도는 병원에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네가 나를 챙겨야지. 빨래며 청소며 직무 유기 중인 주제에 가장인 내가 왜 그런 자빌까지 신경 쓰면서 널 챙기냐? 나도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부탁을 왜 해? 그런데 지금 내 상태가 집에 가서 옷 챙겨올 상태가 아니잖아. 멀리 대도시로 나와 살다 보니 고향에 있는 부모님, 친구들한테 부탁할 수도 없었다. 몇 번이나 더 간곡하게 부탁했더니 다음날 옷을 챙겨서 남편이 병원에 왔다. 하지만 그 태도는 병문안을 온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다. 좀 어때? 그런 말 한마디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종이 가방을 대강 던져놓고는 남편은 그대로 병실을 나가버렸다. 그나마 그건 괜찮은 편에 속했다. 입원한 지 보름 정도가 지나자 남편과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다. 최근 일주일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설마 어디가 아픈가? 아니면 혹시 사고? 생각보다 내 몸의 회복이 더뎌지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떠올랐고 그땐 남편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까봐 걱정했다. 그러던 중에 다른 일로 서울에 올라온 친구가 겸사겸사해서 내 병문안을 와줬다. 고마워. 병원까지 찾아와주고. 고마울 일도 셌다. 그나저나 몸은 좀 어때? 이제 그럭저럭 움직일만 해. 조금씩 좋아지고 있대. 다행이다. 그런데 말이야. 친구는 망설이면서 어렵게 말을 꺼냈다. 지금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있잖아. 뭔데? 실은 내가 봤어. 그러니까 네 남편이 진짜 알지? 얼짱으로 유명했던 애. 걔하고 같이 걸어가더라고. 같이 걸어가는 것 정도는 뭐 분위기가 그게 아니니까 그렇지. 둘이 커플 가방 들고 옷 차려입고 좁은 동네에서 살던 사이니까 남편과 진자도 안면은 있었을 거다. 그런데 아내가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사이 다른 여자와 여행이라니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언제 봤어? 아마 일주일 전쯤이었을 거야.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타이밍과 절묘하게 일치했다. 친구가 돌아간 후 남편 회사로 직접 연락했더니 현재 유급 휴가 중이란 말을 들었다. 회사에서도 와이프가 입원 중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장기 유급 휴가를 받은 모양이었다. 당연히 아내를 간병하기 위해서라고들 믿고 있겠지. 몇 번이나 연락한 끝에 남편이 전화를 받았다. 왜 자꾸 전화질이야? 심심하면 잠이나 자. 당신 지금 어디야? 뭐가 어째? 회사지 어디긴 어디야? 바쁜데 짜증나게 일하는 시간에 전화하지 말라고 내가 말했어 안 했어? 눈은 뒀다 뭐하고 사고 나당하고 말이야. 얼굴도 꽝, 몸도 꽝, 머리까지 두뇌 터져서 눈치도 꽝. 남편이 악담을 퍼부어도 꾹 참고 묻고 싶은 말을 물었다. 당신 지금 회사가 아니라 한진자랑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얼짱이었던 애. 훅 들어오네. 의외로 귀는 빠르네. 남편은 아주 가볍게 인정했다. 그럼 말 안 해도 알겠네. 나 지금 여행 중이거든?
한참 분위기 좋았는데 방해하지 마. 말 다 했어? 당신 제정신이야? 그건 불륜이야. 여행하고 불륜도 구분 못해? 그것도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한 마당에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다 나았네. 그럼 너 같은 얼굴하고 평생 살란 거냐 나더러? 결혼은 현실이다. 얼굴보다 성격이야. 내가 그 선택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아? 남녀 사이에 제일 중요한 건 궁합이야. 속궁합. 절망감에 휩싸인 나에게 이왕 말 나온 김에 이혼 서류나 작성해놔. 진자랑 일주일 여행하면서 느낀 건데 난 역시 이 여자밖에 없다는 확신이 굳어졌어. 너랑 정리하고 난 이 여자랑 살 거야. 남편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지난 몇 년간 열심히 내조하고 살림해온 결과가 겨우 이런 거라니. 어리석은 나 자신, 용서할 수 없는 남편을 떠올리며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세웠다. 다음날 오후, 현재 남편과 불륜 중인 한진자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왕재상 씨가 죽었어!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남편이 죽었다는 말에 나는 잠시 넋이 나가고 말았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말하는 한진자에게 자세한 사정을 말해보라고 하자 여행지에서 돌아온 후 남편이 사고를 당했단 거였다. 남편은 피투성이가 돼서 처음부터 의식이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어느 병원으로 갔어? 병원 이름을 듣고 조금 놀랐다. 내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남편이 호송됐단 거였다. 간호사에게 사정을 말하고 남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갔다. 한진자는 분명히 남편이 죽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영안실에서 갑자기 시체로 마주하게 되는 건 아닐까 몹시 긴장됐다. 하지만 간호사가 안내해준 곳은 병실이었고 안으로 들어가자 남편은 살아있었다. 피를 본 한진자가 놀란 나머지 죽었다고 착각했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목숨을 잃을 뻔한 정도의 중상을 입은 건 사실이었고 후유증이 남을 거라고 했다. 퇴원 후에도 남편은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눈이 삐었네, 머리가 둔하네, 나한테 욕하더니 본인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갑자기 궁금했대. 평소에 나라면 슬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했겠지만 확실하게 알게 된 한 가지가 있다면 남편한테서 내 마음이 떠났다는 것이었대. 내가 입원 중에 불륜을 저지르고 나를 모욕하고 일방적으로 이혼까지 요구했던 남편을 계속 똑같이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 앞으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될 남편의 자는 모습을 보게 되면 혹시 마음이 약해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었지만 결과는 아니었다. 시부모님이 병원으로 오셨다. 나는 그간 남편의 행동, 불륜 여행에서 돌아온 후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까지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다. 시부모님은 나한테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하셨다. 물론 이혼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다.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현재 몸 상태가 어떤지 말해주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다. 나는 병실 밖에 있었지만 남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그럼 내가 이제 걷지도 못하는 병신이란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는 무사히 퇴원했다. 그리고 남편과 불륜녀 한진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씩을 청구했다. 알고 보니 한진자에게는 오랫동안 사귀어온 약혼자가 있었고 파혼을 당했다고 한다. 고향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고 한진자는 망신살이 뻗친 부모님한테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또 약혼자한테도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줬다고 들었다. 한진자한테 남편은 그저 잠시 즐긴 사이였을 뿐 두 사람은 벌써 연락이 끊어졌다. 한진자가 병원으로 남편을 찾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남편이 이런 큰 사고를 당한 건 불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편의 불륜만큼은 용서할 수 없었다. 꼴 좋다 그러면서 뒤돌아서 웃을 정도로 내 인간성이 망가지진 않았지만 솔직히 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내가 이혼 서류를 들고 남편의 병실을 찾았다. 내가 병실에 들어가자 남편이 야! 너 왜 사람 전화를 안 받아? 남편이 자그마치 입원을 했는데 병문안은 매일 꼬박꼬박 와야지. 갈아입을 옷도 없고 필요한 거 챙겨야 될 거 아니야.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까 참 신선하다. 당신은 내가 입원했을 때 병원에 몇 번이나 왔었어? 갈아입을 옷? 필요한 거? 챙겨준 적 있었어? 나도 지지 않고 따졌다. 당신은 내가 병원에서 혼자 치료받고 아파하고 있을 때 자그마치 불륜을 저질렀어. 침착하고 대화로 풀자. 나도 사실 반성하고 있어. 나도 내가 몸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역시 나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은 너야. 나 불륜 같은 거 다시는 안 할게.
너 좋은 여자잖아. 불구의 몸이 된 남편을 버리고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 응? 내 말이 맞지? 진짜 양심이 없구나. 당연히 내 선택은 이혼이야. 나는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내밀었다. 먼저 이혼 서류 준비하라고 한 사람은 당신이었어. 나는 왕진상과 이혼했다. 전 남편은 퇴원 후 회사에 복귀했지만 자포자기 심정이 됐는지 회사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해고당했다고 한다.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된 전 남편은 나한테 직접 찾아오는 게 쉽지 않았고 대신에 징징거리는 문자를 하루도 안 빼고 수도 없이 보내오길래 차단해버렸다. 그 후로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는다. 시부모님은 남편이 나한테 위자료 3천만 원을 반드시 내게 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오셨다. 전 남편은 현재 앉아서 할 수 있는 알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내 이름은 소신이.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평범한 24살의 회사원이다. 나보다 2살 많은 남친이 있고 얼마 전 남친과 약혼을 했다. 나의 약혼자 한정상은 자상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본가에서 부모님과 셋이서 살고 있고 형제는 없다고 했다. 그런데 결혼식이 정해지고 우리 둘이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결혼식 청첩장을 하객들에게 거의 다 보낸 후 뜬금없이 누나라는 여자한테서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 편지에는 정상이에게 라고 여자한 필자를 보고 처음엔 이 남자한테 이런 편지를 보낼 여자가 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다. 남친에게 편지를 전해주면서 누구야? 라고 묻자 동공지진을 일으키며 누나야 라고 대답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다시 묻자 사실은 3살 위인 누나가 한 명 있는데 6년 전 그럴 만한 이유로 부모님께서 절연을 했다고 했다. 누나는 남자 관계가 복잡했고 숱하게 남자를 바꿔가며 연애를 했다는데 그러다 23살에 임신을. 문제는 애 아빠가 누군지 몰랐다는 거. 그 당시 동시에 3남자를 사귀었기 때문에 누나는 그 중에서 가장 수입이 좋은 남자를 애 아빠로 정했다. 하지만 그런 얄팍한 계획은 곧 들통이 났고 3남자 모두에게 외면을 당하게 되자 돈 한 푼 없이 곤란해진 누나는 부모님이 노후 자금으로 저축해놨던 돈을 훔쳐서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그러다 2년 후 불쑥 애를 데리고 집에 나타났다는데 가족들 중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고 다시 손절하고 내보냈다고 한다. 남친은 누나한테서 연락이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는 반응이었는데 절연한 후 독하게 마음먹고 주변에도 자긴 형제가 없다고 말해왔다고 한다. 봉투를 열고 편지를 둘이서 같이 읽었는데 내용을 보고 둘이서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편지에는 누나가 5살이 된 자기 아들에게 네 아빠는 이 사람이야 라면서 남친 사진을 보여줬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고 그래서 누나 아들은 외삼촌인 남친을 친아빠로 알고 있다고 했다. 편지 마지막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만나러 오겠다고 쓰여 있었다. 자다가 봉창이라더니 남친도 편지를 읽고 상당히 열이 받은 것 같았고 부모님 생각도 극진해서 부모님께 막대한 피해를 안긴 누나를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나가 하는 말은 무시해도 상관없다며 편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 뒤로는 누나한테서 편지가 오지 않았고 드디어 우리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서 화장을 마치고 긴장된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데 제일 먼저 우리 부모님이 찾아오셨다. 아빠는 이미 감격 모드로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아빠는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공장을 가업으로 물려받으셨는데 내가 외동딸이라 아빠 뒤를 이을 후계자가 없었다. 하지만 내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대릴 사위를 드릴 생각도 없고 원치 않는다면서 공장 경영을 물려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고 말씀하셨다. 남친은 아빠의 후계자가 되는 게 싫은 건 아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원하던 직장에 취직했는데 갑자기 다른 일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며 우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는 차차 생각해보기로 결론을 내렸다. 우리 생각을 먼저 존중하고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시려는 아빠에게 남친도 감사하다고 했다. 아빠가 눈시울을 붉혀가며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라고 하자 신랑은 네! 하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결혼식이 시작됐고
처음엔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시기 중간쯤 진행됐을 때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대. 절친 대표로 친구가 편지를 낭독하고 있을 때 조용한 예식장 안에 삐걱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울렸대. 그 자리에 있던 하객 전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고 거기에는 처음 보는 여자와 어린아이가. 그 두 사람을 본 신랑은 누나! 라고 했다. 결혼식장에 난입한 시누이는 웃으면서 자기 남동생에게 오래간만이다. 내 자리는 어디야? 라고 했다. 시부모님이 네가 왜 자리를 찾아? 당장 여기서 나가! 라고 화를 내자 속사정을 모르는 신부 쪽 하객들이 술렁거렸다. 시누이는 그러거나 말거나 오직 신랑한테만 너는 앞으로 우리 아들 아빠 노릇을 해야 되니까 결혼을 해도 애는 절대 낳지 마라 라는 망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그러더니 자기 아들한테 저 사람이 아빠야. 만나니까 좋아? 라고 하자 남자애가 우와 사진에서 본 아빠다! 라면서 좋아서 방방 뛰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우리 부모님은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인지 어디 설명이라도 좀 해봐! 라면서 몹시 당황스러워하셨고 신랑이 설명을 하려고 하자 시누이가 막아서면서 제 동생 한정상이 제 아들 아빠예요. 그러니까 사돈 어른도 손주 생각은 접으세요. 라고 마구 던졌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나를 향해서 어차피 성도 똑같고 해서 유치원 입학 원서에 아빠 이름도 정상이 이름 빌렸으니까 그렇게 알고 결혼했다고 해서 내 아들한테서 아빠를 뺏어가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너는 외숙모라고 부르라고 할 테니까 됐지? 라면서 뭐가 신났는지 혼자서 웃었다. 그러자 평소에 조용하고 차분한 신랑이 내가 보는 앞에서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만해! 무슨 권리로 남의 결혼식을 엉망으로 만드는 건데? 당장 여기서 나가! 라고 신랑이 화를 내자 그제야 시누이도 조용해졌다. 신랑이 우리 부모님께 시누이의 일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 시누이는 너 지금 나를 함부로 몸 굴리는 여자 취급하는 거니? 라면서 다시 난리를 쳤고 그러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제발 얼마나 더 부모 망신을 시켜야 그만둘래? 라면서 끝내 눈물을 보이셨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향해 제 딸 때문에 소중한 결혼식이 엉망이 돼서 죄송합니다. 전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이런 집안에 따님을 보내시는 게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 몇 번이나 머리를 숙이셨대. 이어서 시아버지가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을 제 딸 때문에 제 딸이 이렇게까지 가족들에게 민폐를 끼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신부 부모님께서 이 결혼을 반대하신다면 저희는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이셨다. 이 상황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입장이 된 우리 부모님은 심각한 얼굴로 한동안 아무 대답도 못하셨다. 얼마간의 정적을 깨고 아빠가 드디어 입을 여셨다. 정상군, 전에 우리 집 양자는 어떤가? 라고 하셨다. 아빠는 웃는 얼굴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해를 못하는 신랑에게 이대로 가다가는 자네 누나 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갈 때도 서류에 아버지로 둔갑될 판인데 그래서야 쓰겠나? 라고 하셨다. 그제야 성이 같다는 이유로 누나한테 이용당하는 걸 걱정하신 아빠가 양자가 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다는 걸 알았다. 신랑은 아빠한테 아버님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더니 파혼 얘기가 아니었던 거에 안심했는지 눈물까지 보였다. 옆에서 듣고 있던 시누이는 뭐야? 양자면 성을 바꾼단 거야? 그건 아니지. 정상이 너는 앞으로 아빠로서 유치원 행사에도 와야 되고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라면서 혼자서 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너하고는 이미 연을 끊은 지 오래야. 두 번 다시 우리 가족 앞에 얼씬도 하지마. 끌어내기 전에 나가! 라고 시누이를 결혼식장에서 쫓아내셨다. 당혹스러워하는 하객들에게 아빠가 자, 분위기 정돈 좀 할까요? 중요한 날에는 원래 막 아끼는 법입니다. 라고 수습을 하셨고 다행히 결혼식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다. 시부모님들은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아빠한테 고마워하셨고 신랑은 앞으로는 아빠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빠는 내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에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변함없이 말씀하셨다. 1년 후 결혼식을 올리고 법적 양자가 되고 부부가 된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남편은 아빠 사업을 제대로 배운 후 물려받고 싶다며 지금까지 다녔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아빠 회사에 입사했다. 아빠는 천천히 해도 된다니까 참.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표정은 매우 흡족해 보였다. 신우이는 그 후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모든 친척들한테도 손절을 당했고 말 그대로 의지가지 없는 처지가 됐다. 처지가 그렇게 되고 나니 신우이는 남편한테라도 매달리고 싶었는지 또 편지를 보내오기 시작했다. 우리 화해하자. 너 친누나를 버릴 거니? 그런 내용의 편지가 날아왔지만 남편은 무시하고 바로 버렸다. 그 후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고 편지가 오는 일도 없어졌다. 비로소 신우이와 깨끗하게 손절할 수 있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일이지만 결혼식에 신우이를 부른 건 남편의 사촌형이었다. 사촌형은 절연한 사정을 몰랐고 결혼식 청첩장 잘 받았다고 신우이한테 가볍게 전했다가 장소도 알려주게 됐다면서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했다. 남편은 이미 지난 일이라며 사촌형을 나무라지는 않았지만 신우이만큼은 평생 용서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다. 어느 누구 하나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신우이도 앞으로 사는 게 쉽진 않겠지만 이런 걸 두고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법. 앞으로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싶다면 반성하는 길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나는 아내 진지아와 둘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아버지가 살고 계신데 원래는 어머니하고 두 분이 살고 계셨지만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부터 줄곧 혼자서 살고 계신다.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지만 살다 보니 자주 찾아뵙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그래도 전화통화는 거의 매일 하고 있고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혼자서 사는 아버지를 항상 걱정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래간만에 아버지한테 갔는데 집 앞에 대형 트럭이 서 있고 짐들이 집 안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동생 한진상과 재수씨 왕재숙이 있었다. 너 여기서 뭐하니? 형, 우리 오늘부터 아버지랑 같이 살기로 했어. 뭐? 갑자기?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잖아. 그 말을 들으면서 동생이지만 그 발언은 영 믿음이 가지 않았다. 이유는 바로 동생한테 있었는데 동생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속을 무지하게 썩였었고 굳이 지금 여기 들어와 살겠다고 하는 것도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들었대. 너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무슨 다른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형은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밥 해먹는 것도 힘든데 같이 살면서 우리가 챙겨드리면 좋잖아.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한데 처음엔 동생의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진 않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혼자서 끼니 챙기고 빨래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동생 부부가 옆에 있으면 아버지도 조금은 편해지실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다. 아버지한테도 물어봤는데 혼자서도 아무 문제 없지만 아들 부부가 먼저 나서서 같이 살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내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 정도에서 타협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아버지가 살고 계신 집은 오래되긴 했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대대적으로 인테리어를 손본 후라 집안은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동생 부부가 갑자기 동거를 하겠다고 한 이유에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아버지가 허락한 일인 이상 내가 더 이상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도 들었고 모처럼 집에 오긴 했지만 이삿짐이 왔다 갔다 하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아버지랑 깊은 얘기를 나누는 것도 힘들었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하고 집으로 왔다. 물론 나도 아버지 걱정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직장 문제로 아버지와 같이 사는 건 물리적으로 힘들었다. 그리고 한동안은 회사 일이 바빠서 정신없이 지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내 지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에게도 빨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평소처럼 전화가 아니라 이런 일일수록 얼굴을 보면서 해야 한다는 생각에 오래간만에 아버지 댁으로 가기로 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집은 언제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와 별 다를 바가 없었는데
발디딜 틈 없이 쓰레기 봉투가 널려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넘쳐났대. 방치한 음식물 쓰레기는 벌레 소굴로 변신. 이게 다 뭐야? 서둘러서 아버지 방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아버지 짐은 한 개도 없고 동생 부부 짐들로 점령되어 있었대. 이게 무슨 사태인지 우선 아버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찾아다니다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계신 아버지를 발견했대.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대체 집이 왜 그 모양이에요? 그게 쓰레기통이지 집이에요? 그러자 아버지는 괴로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천천히 말씀을 하기 시작했대. 동생 부부가 이사를 온 후 처음 얼마간은 아무 문제 없었지만 재수씨 왕재숙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지럽히기만 하고 아버님,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청소는 좀 해주시죠? 라고 하더니 동생 부부는 밖으로 놀러 다녔대. 처음엔 아버지가 열심히 청소를 했지만 아무리 깨끗하게 치워도 그 두 사람이 들어오면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집이 다시 더러워졌고 치우다 지친 아버지가 청소를 방치하자 순식간에 집 전체가 쓰레기통이 되어버렸다고. 처음엔 아버지가 야단도 치고 달래도 받지만 지금 화내셨어요? 요즘 세상에 홀 시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아셔야죠. 노인하고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진짜 모르시나 봐요? 라고 적반하장이었다고. 그 말을 들은 나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다. 참다 못한 아버지는 두 사람에게 나가달라고 했지만 두 사람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낮 동안에는 이렇게 공원에 나와서 혼자 앉아있는 거라고 하셨다. 집이 쓰레기통으로 변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한 가지 더 충격이었던 건 예전부터 그림 솜씨가 뛰어나셨고 그림이 취미였던 아버지의 화구가 쓰레기 봉투에 담겨서 현관 앞에 있던 거였다. 결정적으로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희망을 접은 게 아닐까 싶었다.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갔고 당연히 동생 부부와 전쟁을 불사했다. 두 사람 대체 여기 왜 들어와 살겠다고 한 거야? 이 집은 아버지 집이고 나한테도 우리 집이야. 그리고 아버지 화구는 누가 버렸어? 왜 남의 소중한 물건을 함부로 버리고 난리야? 그건 그것 때문에 집안에서 냄새가 나서요. 그리고 커다란 캔버스를 몇 개씩 집안에 두면 걸리적거리잖아요? 내 말이 직업도 아니고 어차피 취미인데 버린다고 뭐가 큰일 나나?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이 집을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건가 싶었고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 두 사람의 말을 듣고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아버지, 이참에 저희하고 같이 사시는 건 어때요? 지아도 아마 찬성할 거예요. 진짜야? 대박! 그럼 이 집은 이제 우리 거네. 헐, 대박! 집세 아껴서 좋다고 했더니 아예 집에 통째로 굴러들어왔네. 동생 부부는 아버지와 내가 보는 앞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다. 두 사람에게는 할 말이 많았지만 우선은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갔다. 아버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무작정 가면 며느리가 놀랄 거라며 걱정하셨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아내는 너무 어이없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집은 어머님하고 추억이 많아서 이렇게 떠나시는 게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 저희 집에서 계시고 싶을 때까지 계세요. 그렇게 말해줬대.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화방에 들러서 그림 그릴 도구를 사왔대. 아버지, 그리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리세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도 좋아하셨대.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몇 장의 그림이 완성됐고 그림을 집안에 걸어뒀더니 어느 날 장인 장모님이 집에 오셔서 아버지 그림을 보고 감탄했대. 장인어른이 회사에 걸어놓고 싶다면서 돈을 내고 구입하겠다고 하셔서 무슨 말씀이냐며 그냥 선물로 드렸대. 그러자 그 일이 아버지의 운명을 크게 바꿔놓았대. 장인어른은 제법 규모가 큰 회사를 경영하고 계셨는데 거래처 사장님이 회사를 방문했다가 아버지 그림을 눈여겨봤고 아버지 그림을 깜짝 놀랄 정도의 금액을 제시하면서 구입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대. 그러자 장인어른은 다른 작품들도 옥션에 출품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의하셨고 그 말에 따랐더니 한 작품당 몇백만 원이나 하는 금액이 매겨졌대.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당사자인 아버지였대. 돈을 목적으로 그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돈은 부수적인 일이었고 새로운 삶의 의욕이 생긴 게 가장 중요했대.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동생 부부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대. 이게 이번에 비싸게 팔렸다는 그 작품이에요?
나도 아버지 작품이 프로 못지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 저도요. 그리고 아버님, 역시 집이 넓어서 저희 둘만 살기엔 너무 허전해요. 다시 같이 살아요. 네? 오늘 그 말씀드리려고 온 거예요. 아버님도 이런 집이 아니라 어머님하고 추억이 가득한 아버님 집이 더 좋으시잖아요? 그걸 말이라고 해? 나간다니까 좋아할 땐 언제고. 두 사람이 아버지 돈을 노리고 하는 수작이란 건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었대. 하지만 어머니와의 추억도 그렇고 거기가 아버지 집이니까 돌아가고 싶으실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아니다. 그 집에서 나올 때 네 엄마 물건은 다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큰애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른다. 항상 집안도 깨끗하고 거긴 이제 쓰레기장인데 네 엄마도 내가 여기 있는 걸 더 좋아할 거다. 이제 그 집엔 볼 일 없다. 그리고 하나 더. 너희도 이제 그 집에서 오래 못 살 거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집 물건들 싹 다 비워내고 팔 거야. 그 집을 깨끗하게 가꾸면서 아껴줄 사람한테 말이다. 그럼 우린 어쩌라는 건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동생 부부는 아버지한테 항의했지만 아버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일주일 후 칼같이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밖으로 내왔다. 필요한 물건 있으면 챙겨라. 나머지는 다 처분할 거다. 단호한 아버지 앞에서 두 사람은 꼼짝도 못했다. 그 후 두 사람은 살 곳도 못 정하고 아버지 돈만 믿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쓰는 바람에 신용 불량자가 됐고 대출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돼버렸다. 동생은 나한테 사정사정하면서 아버지한테 말 좀 잘해줘. 형밖에 없어. 어쩌고 했지만 정상인 내가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었다. 그 후 두 사람은 부부가 나란히 손잡고 홈리스가 됐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아무런 동정심도 일지 않았다. 내 이름은 이기자. 남편 진지양과 결혼한 지 반년 정도 지난 신혼부부다. 내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우리 남편은 찐 훈남이다. 주변에서도 남편이 너무 잘생겨서 부럽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은근 나의 자부심이었다. 결혼 후에도 나는 다니던 명품샵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 남편 수입은 일반적인 직장인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었지만 나는 내 직업을 좋아하고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해서 그만둘 생각은 없었다. 남편도 내 의사를 존중해줬고 맞벌이 부부로서 집안일도 분담해서 하고 우리는 아무 문제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 보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고민하다가 받았는데 상대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갑자기 변호사라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무슨 일이시죠? 라고 묻자 저쪽에서 사모님 불륜 중이시죠? 라고 훅 하고 들어왔다. 나는 당연히 그런 일이 없었고 전 그런 적 없는데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죠? 라고 따지자 이 기자시죠? 증거는 이미 충분히 확보됐어요. 발뺌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무슨 착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기로 했는데 다음날 친정 오빠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 오빠는 나한테 버럭 너 불륜했냐? 걔 집안 망신이야! 라고 소리 지르는 오빠한테 자초지종을 묻자 변호사가 친정으로 불륜 내용 증명서를 보내왔다는 거였다. 나는 그런 적도 없고 다른 사람하고 착각한 것 같다고 몇 번이나 설명했지만 오빠는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집에 가서 확실하게 해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서둘러 친정으로 향했다. 그러자 부모님은 내 말을 믿는다고 하셨는데 오빠 부부는 너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서 남자 만나고 다녔지? 라고 경로. 옆에서 올케가 부모님께 딸이니까 믿어주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는데요. 불륜을 저지른 마당에 딱 선을 그으셔야죠. 라면서 거들었다. 나는 오빠 부부한테 쫓겨나다시피 해서 친정에서 나왔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만 펑펑 울고 말았다. 나는 분명히 결백한데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가 안 됐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간 기분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이미 와 있었는데 나를 보더니 당신 왜 그래? 라면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오빠 부부처럼 남편도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어쩌나 두려웠고 아직 나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지만 있는 그대로 말했다. 그러자 남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당신이 무슨 불륜? 당신 결백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우선은 그 변호사한테 먼저 연락해보는 게 좋겠어. 라면서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줬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는데
남편의 찐 사랑까지 확인하게 돼서 기쁘기도 했다. 남편이 변호사한테 전화를 하자 변호사는 증거사진을 갖고 있다며 자신만만해했다. 그래서 다음 쉬는 날에 만나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다음 쉬는 날 남편과 같이 변호사가 알려준 카페에 가자 전화통화를 했던 변호사와 30대로 보이는 여자가 나와 있었다. 그 여자는 처음엔 나를 무서운 눈으로 노려봤지만 잠시 후에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는지 고개를 갸우뚱했다. 자리에 앉아서 차분하게 증거사진에 대해 묻자 여자는 자기 남편이 나하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진을 보여줬다. 사진 속 남녀는 차 안에서 키스를 하고 있었고 그 차는 내 소유의 차였다. 하지만 그 여자는 내가 아니었다. 변호사와 여자도 이내 그 사실을 눈치챘고 당황했다. 제 눈으로 분명히 차 안에서 미래를 하고 댁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 확인했어요. 라고 했다. 나는 내 차를 누구한테 빌려준 기억도 없었고 이상하다 하면서 사진을 더 자세히 봤더니 그 여자는 올케였다. 틀림없는. 이 여자는 제 올케예요. 오빠 부인. 라고 하자 변호사는 당황하면서 나한테 사과했다. 일단은 올케가 정말 불륜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내 차를 마음대로 타고 다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친정으로 향했다. 남편과 친정에 도착하자 다행히 휴일이라 오빠 부부도 집에 있었다. 올케한테 어떻게 된 일인지 따지려고 들어갔는데 내가 거실에 올라오자마자 지난번에 알아듣게 말했는데 격떨어지게 불륜녀는 나가라니까? 라면서 소리를 질렀고 오빠도 한 편을 먹고 난 불륜녀를 가족으로 둔 적이 없어. 나가 당장! 라고 둘이서 하나가 되어 난리를 치는 바람에 나와 남편은 올케한테 따질 시간도 찾지 못했고 일단 후퇴 집에서 나왔다. 그러자 이번에는 동네 할머니 두 분이 속닥속닥 쟤야 불륜했다는 여동생이라 내가 라며 내 험담을 하는 걸 들었다. 올케는 나를 친정에 못 오게 하려고 부모님과 오빠만 세뇌시킨 게 아니라